somno non impotens, observación, era mandum, de humnis la humni panin, era me, peccatum, salutari obses Romanus tua. First Messiah! 본 방송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음악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즐기시려면 볼륨을 최대한 높이고 시청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어떤 음악을 듣는 순간 옛 추억이 떠오른 적 다들 있으시죠? 음악이 참 신기한 게 추억과 더불어 그때의 공기, 분위기, 냄새까지 아우 스멜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아마 저처럼 찬란했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좋아했던 음악,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리웠던 수많은 순간들, 그 시절 그 음악 속으로 This is heavy metal, 신데렐라의 Somebody Save Me. 레전드들은 헤비메탈 음악의 매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너지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낼 수 있는, 살면서 한 번쯤 이렇게 미쳐볼 수 있는 그런 장르였었고요. 가장 강력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력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 관객들하고 소통이 잘 될 때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이제 그 맛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헤비메탈 소리를 들으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이런 희열을 느끼니까. 그래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뛰게 하는 헤비메탈 밴드가 있으신가요? 저한테 진짜 쇼크를 준 그런 건 아무래도 헤븐 앤 헬이죠.
조선지 잡아본 사람치고 블랙 사바스 모르는 피플 없을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앨범 자체가 진짜 야 버릴 곡이 하나도 없다. 이건 진짜 완전히 헤비메탈은 이거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블랙 사바스는요 후세 헤비메탈 밴드들에게 콜럼버스와 같은 밴드였습니다. 저한테 강력하게 타격을 줬던 게 머틀리 크루라는 밴드였고요. 본조비, 머틀리 크루, 반 에일런. 그때는 진짜 음악만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눈과 귀뚜라미를 모두 만족시켜줬던 음악 헤비메탈. 기미 썸탐에서 이렇게 와 잘하죠. 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경험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헤비메탈이 음악적으로 그런 거를 대변해 줬다. 우리의 아우성, 어떤 이 뜨거운 우리 뭐랄까 제어할 수 없는, 진짜 멈출 수 없는 이 심장을 갖다 대변한 게 바로 헤비메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이제 후반에 헤비메탈이라는 씬이 이제 서구권에서 생기고 80년대 와선 완전히 그 당시에 대표적인 대중음악, 다시 말하면 팝 락이든 컨트리든 또는 발라드 음악이든 이런 거에 못지않은 시장 지분을 갖게 됐고, 특히 영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들이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거의 뭐 그때 당시에 헤비메탈을 얘기하지 않으면 음악 팬축에 끼지 못하는 정도로 완전히 그 시대를 갖다가 장악했던 장르였죠. 자칭 타칭 메탈 덕후들이 모였는데요. 목소리 좋은데? 팬을 잘했어요. 이때 신대성하고 이재원이라고 80년대에 전성기를 달렸던 헤비메탈 음악은요, LP와 카세트 테이프 수집 열풍이 일 정도로 한국 X세대들의 열광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많이 듣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다들 유행이었어요. 다 같이 들어야 되고 서로 들은 다음에 자랑해야 되고, 너 이거 들어봤어? 어땠어? 막 그래서 워크맨 막 사고 테이프 들으면서, 그러다가 조금 이제 하려는 애들은 이제 축제 때 야 우리 락 하자, 메탈 하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락, 메탈을 좋아했었던 시절. 저는 뭐 제가 특별히 헤비메탈을 남들보다 많이 좋아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남들만큼 비슷하게 좋아했고, 그 당시에는 음악 듣는 친구들은 다 헤비메탈을 들었었으니까. 아, 이때 진짜 폭풍간지. 저게 또 멋이었는데, 베이스 기타 둘이 딱 해가지고 이거 조여주는 거, 이렇게 둘이서 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거. 내 인생에서 헤비메탈이 차지한 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믹재가 페디 머큐리. 당시 헤비메탈은 젊음의 음악이었습니다. 헤비메탈이 가장 중요한 게 그 베이빔 세대의 의식과 맞닿아 있어요. 베이빔 세대는 그 위에 전쟁 세대와 어느 정도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세대와는 다르게 살고 있었어요.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비메탈이라는 음악은 결국 뭐냐면 베이빔 세대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극점, 그러니까 젊음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금속과 같은 강력한 표요, 이게 헤비메탈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본격 헤비메탈의 시작을 알린 건 바로 시나위였죠. 그리고 대중적인 멜로디와 더불어 강렬한 헤비 사운드를 자랑하는 백두 마운틴, 백두산이 대중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예전에 그 백두산의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 만났을 때 김도균 씨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게 한 10년 전 정도였는데 당시 헤비메탈은 젊은이들에게 아이폰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10년 전쯤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가장 최첨단, 가장 유행하는 첨단의 음악이었다는 이야기인데 80년대 헤비메탈이 좀 젊은이들에게 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야, 한국 헤비메탈을 이야기하면서 블랙홀을 빼놓을 수가 없죠. 1989년 데뷔 앨범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팬층을 확보한 블랙홀은 독보적인 커리어를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 헤비메탈의 산증인입니다. 씬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열기. 그거는 85년, 6년 이때가 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로 정말 팀도 많았고 공연을 시작하는 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아이돌 음악 그 지망생들 수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정말로. 일단 각 고등학교 한 반에 밴드가 세네 개 팀씩 됐었으니까요. 사회적 상황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뭔가 무슨 말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시대였었고, 그리고 길거리 나가면 조금만 복장 이상해도 불신검문 받던 때였고, 통행금지도 있었죠. 이 뭔가 암울하고 막 억압된 사회를 탈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을 때 그 욕구들을 단번에 충족시켜준 게 헤비메탈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연 장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허용 안 되는 그런 연출 행위라든지 그런 복장, 머리 길이 이런 게 나와서 자유분방하게 하거든요. 날카로운 샤우팅으로 시작되는 이 노래 다들 눈치채셨나요? 어우, 화수 형님 오랜만이에요. 롱타임 롱씨. 저는 멜메 기다려를 불렀던 티삼스의 보컬 김화수입니다. 티삼스는 87년 강변가요제에서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곡으로 동상과 가창상을 수상한 한국의 헤비메탈 밴드죠. 짠짠 짜자자자 짠짠 짜자자자 짠짠 짜자자자 짜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타로 한 것도 아니고 그 건반 리듬을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들 나름으로는 그 당시에 무슨 연기를 뚫고 기타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기타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는 또 저의 또 이 강력한 높은 또 옥타브를 자랑해야 됐기 때문에 샤우팅을 이제 넣게 된 거죠. 하면서. 와이, 당시 대학생 가요제에서는요 보기 드문 헤비메탈 곡으로 입상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곡보다 더 주목받은 이변을 낳기도 했었죠. 어메이징! 헤비메탈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장점을 그대로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보컬리스트 김화수 씨의 그 샤우팅 창법 그런 것들이 당시 TV를 보던 대중에게
굉장히 좀 충격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가요제라는 게 80년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발라드 같은 곡들이 또 이제 상을 많이 받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헤비메탈 스타일의 곡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 뭔가 충격을 좀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드럼 최재민, 키보드 안정모, 기타 신승호가 새로운 멤버로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D3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왜 옛날에는 그 부모님들이 음악을 다 반대를 했어요. 그거에서 무슨 밥벌이가 되겠냐, 뭐가 되겠냐 막. 이런데 어쨌든 제가 좋아서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그 D3스가 되고 앨범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면 부모님도 허락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방송 한번 나가고 나서 어머님이 적금 깨고 드럼 사줬어요. 아, 토터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저희 이제 봉고차에 저희 멤버들이 다 타고 다녔었거든요. 한 번은 딱 이제 녹화 끝나고, 아니 방송 끝나고 어쨌든 MBC에서 딱 나와가지고 봉고차를 이제 딱 탔는데 한 수백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봉고차 주위를 에워쌌어요. 못 가게. 이거 내리라고, 나오라고. 여자애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니면 차가 안 좋았었는지 그 봉고차 문짝을 뜯었어요. 그래서 그 문짝 떨어진 걸 뒤에다가 싣고서는 문 열린 채로 다음 공연을 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분기점인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이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그 앨범이 보통 2세대 헤비메탈 밴드들이 다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블랙 신드롬이나 제로지, 뭐 그런 팀들이 2세대 그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을 통해서 데뷔를 하거든요. 제가 합류했을 때가 88년도였고 89년도에 첫 앨범이 나온 게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2에 참가해서 첫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도에 첫 솔로 앨범을 냈죠. 특유의 창법뿐만 아니라 화려한 메이크업과 파격적인 스타일로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제로지의 뜻은 무중력이라는 뜻이고요. 가장 쇼킹하고 뿅 가는 음악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글램록 스타일이라고 하죠. 외모도 굉장히 중요했고 분장도 좀 많이 했었고요. 당시에는 헤비메탈, LA 메탈이 지금의 아이돌 스타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장 유행하는 음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신하위나 백두산은 약간 헤비메탈계 연예인급이라고 하면, 사실 제로지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팀들은 거의 행동을 많이 하는 밴드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막 공연을 하고, 어디 지방에 작은 클럽이 있다고 찾아가서 계속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변 확대를 하는데 많이 노력을 했던 팀들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에 국내 헤비메탈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당시 공연만 하면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했던 제로지. 지금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 가도를 알렸습니다. 첫 솔로 앨범을 내고 나서 대구를 갔는데, 대구 백화점이라는 데에 가서 이제 사인을 하러 갔는데 백화점 앞에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래서 나는 백화점이 세일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다 제로지 사인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각자가 정말 다 매력 너무 멋있더라고요. 연주 실력뿐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 비주얼 부분 이런 것도
해외 밴드랑 견주었을 때 진짜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에 저 멋진 팀이 있구나, 자랑스러운 정말 그런 밴드고요. 제가 처음 봤던 공연 비바톨 공연 그 잡지에 나온 거거든요. 스크랩해둔 건데 어쨌든 이때 모습을 보고 반했죠. 아, 저런 멋진 락커였구나. 어느 한날은 공연장 그 대기실에서 나왔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는데 갑자기 여자 팬들이 오빠 하고 막 우르르 달려가는데 거기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한편의 뿌듯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고. 아, 참 보기 좋네요. 안구가 7수 되겠네. 헤비메탈 밴드 보컬과 메탈 덕후의 만남이라는 김병삼, 서혜석 부부. 혜석 씨는 제로지가 쌓아올린 메탈 역사의 목격자죠. 찢어져가지고 막 칭칭 감고 막 있잖아. 제로지 호피무늬. 호피무늬를 물려주고 본인은 나는 늑대다. 멋있네요. 어빌리티, 실력과 스타일까지 갖춘 국가대표급 메탈 뮤지션으로 한국 메탈의 깃발을 보여줬던 제로지. 대한민국 헤비메탈 역사의 한 기둥이었습니다. 블랙 신드롬은 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1집에 참여한 밴드들 중에 가장 먼저 독집을 공개합니다. 어우 제만이요, 어우 프라도 잘 지내죠? 안녕하세요. 네, 블랙 신드롬 김재만입니다. 블랙 신드롬의 시크릿 러브 듣고 계신데요. 블랙 신드롬은 국내 최초로 헤비메탈 라이브 앨범을 낸 밴드이기도 합니다. 시크릿 러브는 사실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고 저희들도 자신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무대에서. 근데 그건 뭔가 히트곡이라기보다는 저희 팀을 상대로 애국가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블랙 신드롬이 인기를 끌던 80년대 후반은 그야말로 메탈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팝 음악이 되게 뭔가 일반 우리가 듣는 음악을 듣는 거랑 구별되는 뭐 좀 유치하게 가면 지식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식이라고 쳤을 때 우리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기본 특성은 뭔가 계속 파잖아요. 디깅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헤비메탈이 정점에 있는 음악 아니야. 이건 동물의 왕국의 타이거, 라이온이다,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존중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국 헤비메탈의 전성기였던 80년대 말, 독창적인 음악 색깔을 가진 실력파 헤비메탈 밴드들의 공연이 넘쳐났고 대중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밴드들도 등장을 하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화려한 메탈 음악에 젊은이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입질이 왔죠. 사실 헤비메탈은 절대적으로 어떤 매체와 콘서트 씬이 뭐 적게는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을 채울 수 있는 거대한 그런 그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성공한 헤비메탈 밴드로 봤는데, 그런 공연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헤비메탈이 잘했다는 거 뭐냐면 실제 연주하는 사람, 밴드의 음악, 이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는 거고 이제 언더그라운드가 아니고 비주류가 아니라 오버그라운드 주류로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음악하는 친구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음악하고 싶었겠어요. 지르고 싶겠어요. 이제 그 가능성을 찾은 거예요. 1992년 전국 300여 개의 밴드가 참여한 제1회 한국 락그룹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혜성처럼 떠오른 사하라. 사실 이들의 등장은 예견돼 있었습니다. 활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쭉 하던 상황이었고 당시에 다른 밴드들은 약간 그러다가 우리가 티켓 파워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입소문이 좀 많이 나면서 그러면서 92년도 대회 이후로 사실 정점을 찍은 거죠. 절대적인 실력자였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이 있대더라.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 깜짝 놀랐죠. 와, 라이브 잘하네. 사운드가 빈틈이 없었죠. 키보드까지 있는 팀이니까. 그 밴드의 완성도가 달랐어요. 뭐 한 곡을 그래도 뭐 거의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연습들을 많이 했는지 벌써 쫙 하고 노래 탁 나오면 벌써 꽉 차서 나와요. 더 이상 뭐 그냥 빠져서 들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화려한 데뷔식을 치른 후 실력과 인기를 모두 갖춘 밴드로 성장한 사하라. 활동 7년 만에 7년간의 가뭄이라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자신들의 실력을 마음껏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보컬, 연주, 퍼포먼스까지 사하라의 공연을 본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멤버 한 명 한 명의 면모가 남달랐죠. 라이브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라이브를 본 뭐 많은 사람들도 라이브는 사하라가 최고지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라이브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공연은 항상 매진이었어요. 공연 끝나고 나면 무대 뒤에서 이제 또 뭐 꽃다발 많이 들고 오고 또 사인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약간 피해서 가야 할 정도로 야 우리 빨리 끝나고 가야 되나 할 정도까지는 느껴봤었어요. 보컬 실력은 기본, 무대 장악력과 카리스마까지 보컬 우정주의 관중을 압도하는 힘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타 톤이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했고 인재웅의 기타 연주는요 사하라 사운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매일 기타 줄에 피가 묻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 같은 연습실에서 걔가 연습하면 저 뭐 놀 수 없으니까 같이 옆에서 두둥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력이 늘고 그랬는데 락 기타 하는 친구들 뭐 김사항 씨도 그렇고
지금 뭐 박창권 씨도 그렇고 지금 세대 기타리스트로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재영이한테 영향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타 자체를 전체를 다 활용하는 연주는 정호부적을 평가하면 걔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구자라고 봐야죠. 뭐 아밍을 쓴다든지, 뭐 핑거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 그다음에 뭐 스케일에 의존해서 치는 풀어가는 거라든지, 뭐 코드웍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화려한 연주와 큰 스케일의 입체적인 사운드는요, 이미 데뷔 전부터 화제였습니다. 많은 지지층을 확보해 갈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드럼! 한국판 드림시어터, 변박을 주로 많이 이용한 정말 테크니컬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멜로디를 뽑아내는. 보통 드러머들은 이제 스네어를 놓고 실직에 뭐 피가 찢어지거나 이러는 상황인데, 사하라 그 홍진규 같은 경우는 구멍이 났대요. 같은 데를 계속 때리니까 그만큼 이제 타점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사하라의 드럼, 홍진규의 어빌리티, 실력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드럼은 정확하게 박자를 지키고 템포를 지켜줘야 나머지가 거기다 앉혀서 하나의 앙상블이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아마 국내 최고라고 해도 자부할 정도로 전 자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연습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한 10시간? 뭐 그 당시 때만 해도 뭐 제가 다른 직업이 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저 음악이 좋아서 했기 때문에 연습실에 앉아서 오로지 공헌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타이어, 이제 중고 타이어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스틱으로 곰판을 때리는데, 이게 이제 연습이 딱 끝나고 곰판을 만지면 곰판이 따뜻해요. 그 정도로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곰판이 뜨거울 정도로. 제가 갖고 있던 드럼 세트는 다 사실은 팔고, 이건 차마 버리지 못해서 갖고 있던 제 애장품입니다. 못 버릴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막 드럼을 쳤던 흔적이 있어서 새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막 파야 되는 거죠. 이게 잠깐만, 내 옛날에 여기 됐었거든. 이거 옛날에 막 탁 했었는데 다 굳어버렸어요. 사하라의 왕성한 활동은 인천 헤비메탈의 신을 넘어 전국 메탈 팬들의 가슴을 더욱 뜨끈하게 달궈놨습니다. 국내 쟁쟁한 밴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집 앨범은 일본 메탈 전문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일본에서 2만 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사하라는 제가 봤을 때 독보적인 팀이었던 것 같아요. 개개인의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저는 팀은 하나의 그 밸런스라고 보거든요. 팀워크라고 보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전율을, 그러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을 느낀 건 뭐냐면, 관객석에서 녹음을 해도 다른 팀과 사하라의 사운드는 전혀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대단한 사운드를 갖고 있는 팀이었거든요. 우리 다섯이 하나가 딱 될 때는 정말 외국에도 아마 이런 팀이 많지 않을 것 같던 정도로 사하라의 그 사운드는 독보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팀이었구나. 그래서 더 뿌듯하고요. 대단한 팀이에요. 그건 제가 확신해요. 인천은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동인천 번화가를 중심으로 언더그라운드 밴드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3세대의 꿈이라는 밴드 들어들 보셨나요? 저에게는 정말 추억 돋는 이름인데요. 인천 헤비메탈 씬의 틀을 잡은 게 바로 제3세대의 꿈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그 주인공인데요. 나는 자유분방하니까 그냥 내 스스로 나와서 하고 싶은 음악,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동생들하고 제3세대 꿈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처음에는 자작곡 위주로 공연을 했어요. 첫 공연을. 사랑을 잃어버린 늑대 한 마리 이별을 슬퍼하는 나 외로운 늑대 깜깜한 숲에 지어 방황하네. 이게 이제 제가 음악을 하면서 그 당시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늑대, 방황하는 늑대, 포효하는 늑대. 이제 그렇게 해갖고 곡을 한번 붙여왔더니 그 공연장에 온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원래 이 락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1985년 제3세대의 꿈 보컬 양범석 주도로 인천 그룹 사운드 연합회가 결성이 됐는데요. 인천에서 활동하는 실력파 밴드들은 다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마땅히 공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연할 장소를 이렇게 알아보는 와중에 시민회관이라는 좋은 그 공연장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 대관료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런 제3세대의 꿈의 행보는요, 로컬 헤비메탈 씬이라는 밴드들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시민회관 등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정기 공연을 갖기 시작한 인천 그룹 사운드 연합회. 고요한 내 모습에 달빛이 사라지네. 싱그러운 제3세대의 꿈이 주축이 된 공연은 T3스와 같은 스쿨 밴드뿐만 아닌 금시저, 아웃사이더스 등 인천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제3세대의 꿈과 함께하는 다음께 락앤롤을 그 화려한 음악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MC까지 있고 공연 제대로 했네요. 야, 근데 진행자 목소리가 익숙한데? 네, 반갑습니다. 저 인천 사람 장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부회장을 했어요. 거의 그 당시 84년도, 5년도, 6년도 그 당시에 그 콘서트들은 제가 다 사회를 봤죠. 아유, 세상에나. 네. 지금 여러분들은 블랙아웃 멤버들이 사생활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생동감 있게 보고 계십니다. 83년도에 개그맨이 됐으니까 그나마 이제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얘가 좀 알 것이다. 범석이 형이 이제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예요. 그래서 가서 그럼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획하고 또 새벽에 이제 공연하면 저 풀통 들고 신포동, 주안역, 저 포스터 붙여 다니고 말이 부회장이지 이게 잡부예요, 잡부. 시민회관 할 때 줄을 세운 적도 있어요, 관객들을. 그땐 정말 막 짜릿하더라고. 공연하면서 앉아 있는 친구가 없었어. 다 서서 거의 뭐 스탠딩 콘서트 하듯이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막 열광해주고. 그래서 야, 그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 그 당시에 송골매 이상이었지. 근데 그때 이제 중고생들이 많이 왔어요. 시민회관이 그때 한 1000몇 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1200석? 1000석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모르지만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그때 당 80년대만 해도 무조건 밴드들이 공연하면 꽉꽉 찼어요. 빈 적이 없었어요. 파워투게더 발매 기념 콘서트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열렸는데요.
인천은 한국 헤비메탈 주역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겨줍니다. 파워투게더 앨범이 93년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음악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껴보지 못한 진짜 내가 외국 가서 공연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공연이 인천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했었던 김도균 씨 블랙 신드롬, 그다음에 스트레인저 이렇게 나와가지고 협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보내주는 박수가 그냥 예의가 아니라 정말 너네 정말 잘해, 니네 그 인정해줄게, 한번 제대로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멋진 관객들. 그때 제대로 느꼈어요. 93년. 파워투게더 원래 공연은 영광원에서 이틀을 했는데 인천 공연을 했어요. 제가 인천 또 좋아하고 하니까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그때 거기서 줄 서서 그 공연 봤다. 저도 이제 시민회관 메탈 공연 보러 이렇게 그 시민회관을 이렇게 한 바퀴 돌 정도로 줄 서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 시절 인천 헤비메탈 씬의 열기는 어느 씬보다 뜨거웠고 진심이었습니다. (94년) (95년에) 컴필레이션 앨범 2장이 나오거든요. 톰보이 락 콘테스트 음반이랑 그리고 MBC 락 음악제라는 음반 2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상팀들 절반이 다 인천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뭔가 그 당시에 인천 씬의 그냥 강력함, 우수성을 보여주는 좀 한 사례가 아닌가 싶고 1994년 치러진 제1회 톰보이 락 콘테스트 이 대회에서 인천 여성 밴드 화이트가 입상하게 되죠. 그리고 은상을 차지한 부평 출신의 시키즈는 알 수 없는 나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95년에 있었던 제1회 락 음악제에서는요, 인천 밴드인 비포유가 대상을 거머쥐며 인천 메탈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더욱 강렬한 사운드가 90년대를 접수합니다. 추구하는 음악은 이제 스래시 데스메탈이 이제 추구하는 음악 장르였고요. 공식적으로 이 팀이 데스메탈 1호다라고 이렇게 했던 건 저희 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90년대) 중반 인천 헤비메탈 밴드의 상징이었던 사두. 그들의 하드코어적인 음악은 한국 메탈 관계자들을 모두 놀라게 서프라이즈 했을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제일 영향을 받았던 건 메탈리카죠. 사실 메탈리카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헤비메탈을 그때 당시 헤비메탈을 했던 밴드들은 거의 다 메탈리카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이후로는 뭐 세풀트라나 아니면은 디어사이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제 데스메탈 팀은 디어사이드.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좀 독보적인 그런 느낌이 되고 싶었죠. 그냥 일반 대중이 듣기에 좀 거부감, 뭐 어려움을 느낄 만한 데스메탈이나 둠메탈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음악들을 만들고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음악은 인천에서 가장 잘했고 그리고 실제로 앨범으로 그걸 증명해 보였고요. 사두의 등장과 인기는 인천 헤비메탈 씬에 얼마나 많은 실력자가 있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80년대 LA 메탈이 유명했어요. LA 그게 뭐 한 장르 지역이지만 LA라는 게 지역이 한 장르로 평가를 받잖아요. LA 메탈이라고.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고 90년대 헤비메탈을 얘기할 때 고 시절 고 인천 광교동을 빼놓고 얘기하긴 힘들지 않을까. 신스 90년대 한국판 LA 광교동. 인천 밴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메탈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이곳에 오고 싶어 안달이었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하고. 많이 깔끔해지고 했네. 그때 여기가 이 근처가 한 3, 40년 전에는 거의 논밭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 개발을 하면서 건물들이 이렇게 막 들어서면서 이제 빈 지하실들이 좀 많았죠. 이 동네 자체에. 그때 당시에 월세가 거의 한 30만 원? 보증금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월세 한 30만 원? 저 정도. 왜 거의 30평 되는 공간을 썼으니까 엄청 싼 거죠. 여기 다 왔습니다. 여기 이 건물. 여기 지하실. 여기는 그냥 일반 합주실이 아니라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녹음실을 만들려고 녹음실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부스, 녹음 부스도 있고, 그리고 컨트롤룸도 있고, 따로 생활하는 공간도 있고. 한 집 건너 하나가 밴드 연습실이었을 정도로 이 동네 긴머리 형님들 참 많았죠. 여긴데. 여기 지하. 여기가 이제 터보가 이제 서울에서 넘어와서 DJ라는 팀을 만들어서 연습실을 이제 일로 이사 왔죠. 이사 오면서 그때 제로지 했던 병삼이 형이 토이박스도 이 연습실 썼었고, 그리고 크래쉬도 이제 인천으로 넘어와서 이 연습실에 이제 새들어서 같이 썼어요. 그 연습실이죠. 서울과 가깝고 또 많이 팀들이 모여 있고 서로 또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수십 개 팀이 거짓 최소한 뭐 5, 60개 이상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인천이 자연스럽게 그런 헤비메탈의 성지가 되지 않았나. 인천 헤비메탈의 성지 광교동에서 탄신한 명곡들 한번 들어보시죠. 약속하는 바위처럼 멈춤없이 내 생각을 표현한다. 내 몸이 부서져도 제가 음악에 몰빵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음악에 관련된 생각만 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된 거죠. 인천이 그런 곳이에요. 딱 가면 그것만 해야 되는. 광교동은 근데 그런 동지들이 많았고, 다른 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동네 갔으면 그냥 일반 사람처럼 대우를 받았을 텐데,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많은 동네에서 음악만 생각하고 살 수 있었다는 거는 큰 거죠. 당시 인천 헤비메탈 씬의 위상을 보여줬던 103 마라톤 콘서트. 인천 밴드들을 비롯해 국내 상당수의 밴드가 동참을 했었죠.
103일 동안 쉼 없이 이어진 라이브 콘서트는 찬란했던 시절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메탈 씬에서 보면 굉장히 큰 그런 모먼트였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바뀌던 시절에 음악이 이제 점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헤비메탈도 그 중에 한 장르로서 대한민국의 음악 헤비메탈의 전성기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음악 헤비메탈. 헤비메탈의 외침에 응답했던 뜨거웠던 시절의 추억은 지금도 오래된 LP를 뒤적이게 하곤 하죠. 우리 가슴에 가득했던 그 열기는 지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헤비메탈의 시대는 바로 지금이니까요.